안녕하세요, 여러분. 몸소 교육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정작 중요한 일은 자꾸 놓치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셨던 적 분명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런 고민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스스로 시간을 관리하고 올바른 습관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차근차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이 없어서 숙제를 못했어요, 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바쁘게 보낸 것 같은데 막상 오늘 뭐 했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 아이는 명확히 대답을 못 합니다. 이게 정말 시간이 부족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라는 자원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다는 것. 그리고 한 번 흘러가면 절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이 소중한 자원을 똑똑하게 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릴 때 스스로 시간을 통제해 본 경험은요, 단순히 그 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훗날 학습 태도, 더 나아가 생활 전반까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시간 관리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유리병 이야기인데요.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빈 유리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에 모래를 먼저 가득 채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큰 돌멩이를 넣고 싶어도 넣을 자리가 없어집니다. 반대로 큰 돌멩이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자갈을 넣고 마지막에 모래를 부어보세요. 신기하게도 병이 빈틈없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는 큰 돌멩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아주 중요한 일을 뜻합니다. 반면 모래는 잠깐의 자투리 시간이나 사소한 일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입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계획에 넣고 그 사이사이 남는 시간에 작은 일들을 배치하는 것이에요. 이렇게만 해도 우리는 같은 24시간 안에서 훨씬 더 많은 일을, 그것도 여유롭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올바른 시간 관리, 그 첫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구체적인 목표 세우기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 많이 하기라는 목표는 좋은 목표일까요? 안타깝지만 좋은 목표는 아닙니다. 너무 막연하기 때문이에요. 대신 일주일에 4번 줄넘기 하기. 이렇게 숫자를 넣어서 측정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너무 무리한 목표는 안 됩니다.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여야 아이의 의욕도 올라갑니다. 목표를 세우셨다면 그 다음 단계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세수나 양치질처럼 매일 자동으로 하는 일은 굳이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거나 특별한 일정들 위주로 적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너무 긴 기간보다는 하루나 이틀, 길어야 일주일 정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적어둔 할 일들을 그냥 순서대로 하면 안 되고요. 중요도와 긴급성,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일까지 내야 하는 숙제. 이건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이죠. 그럼 이런 일은 1순위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정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기준을 아이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아이의 스스로 순서를 정해보도록 유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선순위까지 정해졌다면 이제 그 일들을 요일별로 배치해 봅시다. 이때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각각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아이 스스로 예상해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간 감각을 키우는 훈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갑자기 변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계획과 계획 사이에 반드시 여유 시간을 비워두셔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입니다. 사실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바로 실천하고 평가하기입니다.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워도 미루면 소용이 없죠. 미루지 않고 실천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끝나면 반드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이번 주 계획을 얼마나 잘 지켰지? 스스로 평가해보고 못 지킨 부분이 있다면 왜 못했지? 그 이유를 분석해서 다음 계획에 반영하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란 게 사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더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바로 타이머입니다. 남은 시간이 시각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타이머인데요. 이런 도구를 사용하면 아이들이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주어진 과제에 훨씬 깊이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타이머는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숙제를 시작할 때 30분 동안 집중해서 해보자 하고 타이머를 맞춰두면 정해진 시간 동안 집중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더 좋은 활용법이 있는데요. 바로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할 때입니다. 30분만 하자 하고 타이머를 켜두면 아이가 미디어 사용을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잔소리하지 않아도 타이머가 알아서 알려주니 부모님과 아이 사이의 갈등도 줄어드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학년별 특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초등학생이라도 저학년과 고학년은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초등학생 저학년 시기는 어떤 시기일까요? 놀이가 중심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의존도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부모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야 합니다. 정리정돈, 취침 시간 같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의 틀을 부모님이 잡아주시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고학년이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점점 독립적인 성향을 띠기 시작하고 부모보다 또래 친구들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옵니다. 이때부터 부모님의 역할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시하는 사람에서 한 걸음 물러나 아이의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자기 주도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셔야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책임감과 권한을 조금씩 아이에게 넘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집 아침 평화롭습니까? 아침 시간이라는 게 늘 분주하고 그러다 보니 부모님 잔소리가 안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 일과를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학교 가기 전에 매일 반복해야 하는 행동들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거예요. 이거 하나 만들었을 뿐인데 정말 신기하게도 아침이 훨씬 안정적이고 평화로워집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 하고 정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아이와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하셔야 해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까지 뭘 해야 할까? 같이 이야기하면서 세수하기, 옷 입기, 가방 챙기기 이런 활동들을 쭉 나열해 봅니다. 아이가 이 기획 단계에 직접 참여해야만 나중에 실제로 실천한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부분은 정말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활동들을 다 나열했다면 이제 어떤 순서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지 아이와 함께 의논해 보세요. 동선이 꼬이지 않도록 논리적인 순서를 정해 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다음에 뭘 할지 매번 고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절차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루틴의 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정해진 순서가 정말 현실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짧게 역할극을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한번 움직여 보는 거죠. 여기서 좀 동선이 꼬이네 같은 불편한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아이의 의견을 반영해서 루틴을 유연하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더욱 완벽한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을 통제하고 싶다면 사실 아침에 손댈 게 아니라 저녁부터 통제하셔야 해요. 흔히 미라클 모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아이들에게는 미라클 모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라클 베드타임이에요. 일찍 일어나는 것보다 제 시간에 자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이 가져다 주는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아이의 짜증이 줄어들고 정서적인 안정감이 생기며 결국 학습 태도까지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보통 아침 기상 알람을 맞춰 두시잖아요. 이걸 한번 뒤집어 보시는 거예요. 기상 알람이 아니라 취침 알람을 설정해 보세요. 잠자리의 시간을 엄격하게 고정해 두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라는 자원이 한정되었다는 사실을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잠자는 시간은 늦출 수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낮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잠자기 전 시간까지 이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서적 교감을 위한 루틴이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떤 것이 좋을까요? 가벼운 스킨십이나 조용한 음악을 틀어두는 것, 그리고 잠자리 독서를 함께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차분한 저녁 루틴이 가져다주는 효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이가 부모님과 단단한 애착을 형성하게 됩니다. 둘째,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깊은 잠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가 게임을 더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해진 시간이 됐어요. 멈추고 잠자리에 듭니다. 이게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자기조절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충동을 통제하는 이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훗날 우리 아이가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든든한 내면의 힘이 됩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 관리와 루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짐작하실 겁니다.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요. 무조건 빼앗거나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갈등만 더 커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부모님과의 긍정적인 관계 속에서 아이가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함께 규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사용 규칙 첫 번째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실처럼 공개된 장소에서만 사용하도록 정하시는 겁니다. 잠자는 방이나 식사 시간에는 어떻게 할까요?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세요. 이 작은 규칙 하나가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아이가 방문을 닫고 혼자 고립된 채로 무한정한 기기에 빠져드는 그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원칙입니다. 시간 제한을 두실 때 하루에 2시간처럼 막연하게 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신 학교 직후 1시간 이런 것처럼 구체적인 일정으로 정해주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방법은요. 아이 스스로 오늘 언제 얼마나 스마트폰을 썼지 하고 일지를 적어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통제력을 기르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작정 못하기만 한다고 될까요? 안 됩니다. 스마트폰을 대신할 만한 흥미로운 오프라인 활동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이 좋을까요? 일주일에 2번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악기를 배우는 활동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땀을 흘리며 노는 시간,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의 뇌 건강에도 좋고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도 깊어지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습니다. 앞에서 시각적인 도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각적인 도구가 단순히 시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이가 해야 하는 일을 그림이나 기호로 표현한 체크리스트나 시각적 일정표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아이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좋아요. 아이가 다음에 뭘 해야 할지 스스로 기억하고 행동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작은 보상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큰 목표를 잘게 나누시고 각 단계를 완료할 때마다 작은 스티커나 체크 표시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작은 표시들이 모여서 결국 작은 보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아이에게 주는 효과는 두 가지입니다.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고 또 성취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게 아이를 움직이게 합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그런데 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을 많이들 오해하십니다. 아무 도움 없이 혼자서 알아서 척척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에게 그 어떠한 안내 없이 완전한 독립을 기대하는 건 무리입니다. 스스로 학습하는 습관은요, 부모님의 세심한 안내와 훈련 속에서 비로소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자기주도 학습보다 자기조절 학습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자신의 생각, 행동, 주의력, 그리고 감정까지 스스로 통제해서 학습 목표를 달성해 나아가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 이게 바로 자기조절 학습입니다. 자기조절 학습은 세 가지 단계가 순환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계획 단계입니다. 둘째, 실제로 수행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살피는 모니터링 단계입니다. 셋째, 결과를 되돌아보고 다음 학습에 반영되는 성찰 단계입니다. 이 세 단계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학습 능력이 점점 단단해집니다. 각 단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계획 단계인 핵심입니다. 큰 목표를 두시지 말고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작은 목표로 잘게 쪼개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작은 성공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그게 자신감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공부할까 같은 구체적인 전략도 아이와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수행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내가 계획을 잘 가고 있나 스스로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그리고 의외의 스킬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도움 청하기입니다. 혼자 끙끙대다가 못 푸는 것보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거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하는 질문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훌륭한 자기조절 능력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찰 단계입니다. 학습이 끝났을 때 점수만 확인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꼭 과정을 돌아봐야 해요. 어떤 질문이 좋을까요?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었어? 어려웠던 부분은 뭐였니? 이런 질문을 던져주세요. 이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자기 학습 전략을 평가하고 그 다음 계획에 수정해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아이의 성찰을 도와주실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결과나 점수보다 투입한 노력과 사용한 전략에 초점에 맞춰서 피드백을 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00점 맞았네, 잘했다가 아니고 이번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는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었구나, 이렇게요. 과정을 칭찬받고 자란 아이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전략을 찾아서 다시 도전하는 힘을 가진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아이에게 꼭 심어주셔야 할 관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올바른 방법으로 노력하면 능력이 좋아진다는 이 성장 관점입니다. 지능이라는 것이 태어날 때 정해진 고정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를 보면 지능은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학습, 경험을 통해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발달합니다. 이 사실을 아이에게도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아이에게 가르쳐주면 좋을 한 가지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긍정적 셀프 토크입니다. 어려운 과제 앞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거 나 못하겠다가 아니라, 조금 복잡하지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해볼 수 있도록 장려해주세요. 이런 혼잣말이 별건 아닌 것 같지만 효과는 큽니다. 불안감을 낮춰주고 내가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진짜 동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공부하는 내용이 자기 삶과 연결될 때 비로소 진짜 동기가 생깁니다. 지금 배우는 게, 그리고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일상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는 겁니다. 아주 작은 연결이지만 이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모든 일정을 빈틈없이 짜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점점 수동적으로 변합니다. 시키는 것만 하는 아이가 되어버려요. 그러지 마시고 언제 숙제할래? 어떤 책 먼저 읽을래? 이렇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 학업에 대한 책임감을 만들어냅니다. 한 가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이가 한 결과물들을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포트폴리오 형태로 모아두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과거의 작업물과 현재의 결과물을 비교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이가 자기 눈으로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자부심이 정말 큽니다. 복잡해 보이는 일도 체크리스트로 잘게 쪼개놓고 보면 신기하게도 만만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가방을 챙길 때 자꾸 뭘 빠뜨린다. 숙제할 때 뭔가 자꾸 놓친다. 그러면 부모님이 잔소리가 안 나올 수 없죠. 그런데 잔소리 대신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이가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면 부모님 잔소리도 줄어들고 아이의 책임감도 길러집니다. 자기 조절이 도와주는 또 다른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환경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자리 근처에 집중력을 흐트리는 장난감이나 전자기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시야에서 다 치우셔야 해요. 학습에 필요한 도구만 깔끔하게 정돈된 물리적 환경. 이게 바로 몰입도를 높이는 첫걸음입니다. 공부하기 싫은데 자꾸 미루는 아이, 다 그렇잖아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5분 계획 전략이에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딱 5분만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막상 5분을 집중하고 나면 관성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다음 5분, 그 다음 10분으로 학습이 이어지는 게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걸 시작의 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과 루틴이 자리를 잡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님의 일관성입니다. 부모님의 기분에 따라서 어떤 날은 규칙이 엄격하거나 어떤 날은 풀어지고 이러면 아이는 혼란스러워합니다. 부모님이 먼저 정해진 약속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주실 때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 규칙을 받아들이고 내재화하게 됩니다.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자기 조절에는 감정 조절도 포함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감정 조절은 어떻게 훈련시킬까요? 가족과 함께하는 보드게임이 정말 좋습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지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 좌절감을 건전하게 해소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놀이 경험들이 쌓이면 아이의 감정 조절 능력과 회복 탄력성이 함께 자라납니다. 진지한 훈련보다 놀이가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잘 세운 계획도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화내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획을 유연하게 수정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능력, 이게 사실 자기조절 학습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한 가지 추천드리는 활동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가족 회의를 열어보시는 거예요. 지난주 생활을 같이 되돌아보고 다음 주 목표를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정말 주의할 점은요.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아이의 책임감이 한층 더 깊어집니다.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메타인지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타인지가 뭐냐?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어떻게 길러질까요? 시간 관리하고 계획을 직접 세워보고 성찰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길러집니다. 일의 우선순위,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메타인지 능력이요. 스스로 학습을 주도하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바로 호기심입니다. 탐구하고 싶은 호기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호기심은 도서관 방문, 박물관 견학, 다양한 독서 환경, 이러한 풍부한 경험을 통해 자라납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아는 것이 많을수록 더 깊이 배우고 싶어진다는 것이에요. 배경 지식이 풍부할수록 호기심도 깊어집니다. 혼자 공부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형제와 함께 혹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협력하는 기회를 정말 소중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과정. 이것이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동시에 자기 행동을 조절하는 훌륭한 사회적 자기조절 훈련이 됩니다. 협력은 결국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훈련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이가 새로운 일에 자신감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의 성공 경험을 자주 일깨워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너도 예전에 그렇게 어려워하던 자전거 타기 결국 해냈잖아. 이렇게요. 작은 성취감이 차곡차곡 쌓이면 새로운 난간을 부딪혔을 때 나도 해낼 수 있다. 이런 자기 효능감으로 이어집니다.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도전을 만드는 거예요. 효율적인 시간 관리, 마지막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잘 쉬는 것도 시간 관리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일과 사이사이에 적절한 휴식 시간을 꼭 계획에 넣어주세요. 뇌가 재충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언제 멈추고 언제 쉴지 아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한 능력이에요. 마라톤 같은 학업 여정을 끝까지 이어가게 해주는 핵심 전략입니다. 한 가지 정말 강력한 학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책을 반복해서 읽는 것보다요, 배운 내용을 자기 언어로 요약해 보거나 부모님에게 마치 선생님처럼 설명해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능동적 출력 과정입니다. 장기 기억으로 쏙 들어가고 배운 것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최고의 학습법입니다.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좀 특별한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에 이미 흥미를 잃어버린 아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과 지식을 주입하기 전에 먼저 주의 집중 훈련과 감정 조절 훈련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과제 난이도를 한번 확 낮춰주세요. 아이가 정말 쉽게 혼자서도 해낼 수 있는 수준으로요. 작은 성공으로부터 다시 경험하게 도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형제와 비교하거나 친구의 성취와 비교하는 것. 이건 정말 안 됩니다. 이게 아이의 동기를 얼마나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있는지 모르실 겁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한 달 전 우리의 아이 모습과 지금 우리 아이의 모습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발전했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절대평가의 시각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계획을 못 지켰거나 시험을 망쳤을 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비난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이번 실패를 통해서 어떤 걸 배울 수 있을까?
실패라는 게 능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라는 것.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점이 바뀌면 실패가 두렵지 않아집니다. 이제 마무리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간 관리 습관, 자기 조절 능력,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완성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아이의 뇌가 전두엽까지 완전히 발달하려면 성인이 될 때까지 정말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조급함을 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평생 학습자를 키워낸다는 마음으로 길게 보셔야 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걸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집에 가셔서 이 중에 딱 한 가지만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타이머사기, 아침 루틴 하나 정하기, 취침 알람 맞추기.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가지를 아이와 함께 시작해보세요. 이 작은 시작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아이의 자기조절 능력은 절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시행착오로 겪으실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스스로 해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믿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일관된 지지, 그리고 올바른 환경 제공. 이 두 가지가 우리 아이를 훌륭한 주도적 학습자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지금까지 몸소교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